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집권 2년차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개각이 이르면 내일 단행될 것 같습니다. 장관급 4명을 포함한 중폭이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있죠. 7월 임시국회는 벌써 인사청문회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총선 9개월여 앞둔 여야 움직임까지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진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6월 28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에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로 교통이 통제되는가 하면 60대 여성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에 마른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모레에는 남부지방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게 하는 법률안도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올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세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업계 수익 구조에 불법과 탈법은 없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26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이른바 건축학 일당의 피해자로 조사됐습니다. 당정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에 많게는 7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둑이 무너지고 나무가 집을 덮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앞 하천이 흙탕물로 잔뜩 불어났습니다. 밤사이 하천이 넘치면서 둑 50m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민 100여 명은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썩도 안 잤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나 떠나려고 다들 빨리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나가도 못 오겠더라고. 야산의 토사와 나무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쓰러진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지붕을 뚫고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밤사이 7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등 산사태 우려에 이곳 마을 5가구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옷가지와 약을 챙기기 위해 집을 잠시 들린 대피 주민들은 장마철마다 걱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지하게 장대비가 와버린 거죠. 무지하게 쏟아져 버렸어요. 그건 여기가 비가 오면 막 산에서 물조차 내려가고 막 여기가 한강이 되거든요. 다 피진했죠. 아무도 안 계세요. 장마가 시작된 뒤 광주엔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남부지방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에 상가와 주차장 등 곳곳이 물에 잠겼고 토사 등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평균 14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6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밤늦게 시작돼 새벽까지 계속된 벼락과 천둥, 폭우로 전북 곳곳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산사태가 나 장시간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움푹 팬 경사면 아래로 풀뿌리와 맨흙이 드러났습니다.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정리해보지만 토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산사태 현장입니다. 발생 직후 응급 복구에 들어갔지만 도로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산사태가 난 건 오전 9시쯤 멈춰선 차량을 보고 마을 이장이 행정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토사는 한 20m 정도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도로에? 예, 도로에가 차가 대여섯 대씩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통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폭우로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오이를 키우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 정읍 지역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무섭게 내린 폭우의 기세에
정읍 동진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시간당 6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고창에서는 농경지 299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북 동부 산악 지역인 춘창군 유등면의 한 주택에는 주변 밭에 토사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폭우 속에 제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에는 이틀간 많게는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 고창과 정읍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마저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한평에서는 60대 여성 수리시설 감시원이 실종됐습니다. 하천이 넘쳐서 논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문을 닫으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을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무보트에 탄 소방대원들이 수풀을 헤집고 하늘에는 드론이, 땅에는 수색견이 탐색 작업을 벌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밤 10시 반쯤 하천에서 68살 여성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배수문을 관리하는 수리시설 감시원이던 여성은 폭우에 하천이 불어나자 수문을 여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 사고가 났을 당시 한평에는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문을 열기 위해 남편과 동행했는데 손 쓸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걸 여는 과정에서 풀 같은 게 좀 걸려있으니까 그걸 치우러 과정에서 빠져버린 것 같아요. 풀 같은 게 걸려있으면 배수문이 오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치를 하는 과정이었지 않냐 추정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떠난 농촌에서는 하천 배수문을 여닫는 수문 관리 업무를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뽑는 기준에 나이 제한도 거의 없는 데다 오랜 기간 뿌리 내리며 지역 사정과 물길까지 훤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어두운 밤, 그것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 수문을 관리하는 데는 늘 위험이 뒤따릅니다. 걱정은 되지라서 이제 그게 어젯밤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한 번에 안 쏟아졌다 그러면 이제 괜찮을 건지 워낙 많이 쏟아져 버렸어. 오늘 위험 있게 와서 열다가 그래 붙는 거야. 주민들은 차라리 농사를 망치는 게 나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에도 모레부터 최고 2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장마 속 폭염에 시달리던 중부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서해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며 남해에 머물던 장마전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까지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후 서서히 남부로 이동한 뒤 다시 제주도 부근까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부에는 하루 반나절 만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비구름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오래 영향을 받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29일 밤부터 30일 사이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서부와 경남서부가 최고 15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부지방에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음 주 초까지 남해에 머물다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방류 전 설비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는데 하지만 도쿄전력 주주총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류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데
사흘간 점검과 결과 검토에서 이상이 없으면 언제라도 방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민 반발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며 2015년 어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は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の方針は遵守します。引き続き漁業者をはじめとする方々との意思疎通を密にし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방류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왔고 도쿄전력 역시 주주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賛成、風評被害はそれは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私なんか全然問題にならないと思うけどね。十分希釈してるから。 희석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処理水はもうやっぱり絶対反対です。流してほしくない。薄めればいいっていう問題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AEA의 최종 보고서도 이때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으면 기시다 총리는 적절한 시점을 택해 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서 관계자의 이해 없이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야의 여론전 수위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국민의힘은 방류 뒤 우리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전혀 없고 염전을 비롯해 수산물 안전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 수개월 뒤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86그룹 운동권 출신인 하문경 씨는 여당 내 친윤 공부 모임을 찾아 괴담과의 싸움이라며 야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제가 없이 처리를 하고 있으니 제발 안심하고 수산물을 잘 평소처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귀신 있다고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학과 괴담의 싸움인 겁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염수 방류 최소 6개월 보류 등 7대 사항을 일본 측에 요구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일본 정부에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찰 단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온 유구키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려 했지만 정부와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공개 브리핑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결국 정부가 공개 검증을 꺼리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숨기는 게 있을 때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자꾸 회피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그렇죠. 그럼 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초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 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의 사망 유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넘겨받은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지금 2020년부터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출생통보제를 먼저 통과하고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보호출생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좀.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심평원은 물론 지자체에도 2주 안에 출생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른바 복지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여야 모두 제도 보완의 필요성의 뜻을 함께하는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를 하고 최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음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도로 아동보호체계 개선 전담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 결과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분석해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익명 출산을 유도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 즉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보호출산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정치권의 제도 보완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 가운데 이후 출생 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아동들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출생한 아동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해 조사하며 최대한 조속히 진행해서 다음 달 7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4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8,484명으로 1년 전보다 2,681명, 1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9개월째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대인재를 비롯해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사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대인재나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학원업계 수익 구조에 불법, 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 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현행법은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와 부당한 비교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일주일간 119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중 32건은 대형 입시학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 체제와의 유착 의심이나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에 관한 카르텔 신고는 30건, 교습비 초과 징수나 허위 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는 중복 내용을 포함해서 1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이나 성적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시행령에 담아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위법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A씨는 올해 1학기 방과후 영어 강좌에서 1등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등 수강생에게 약속됐던 장학금은 출결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빠졌는데 담당 교수가 일반 결석으로 처리해 점수가 깎인 겁니다. 관련 사실이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학교는 뒤늦게 A씨 점수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과거 다른 대학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조항이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잖았던 겁니다. 머리를 맞댄 정부와 여당은 예비군법 대신 대학교육 전반을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대학의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학습금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대학을 전수조사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잘 지키는지는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협조하여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 또 관계부처, 지자체 이렇게 함께 통합된 노력을. 당정은 시행령을 바꾼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여전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 운영 실적 등은 교육부 대학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부터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분류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안을 2학기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합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배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이라며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이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키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연대하며 우리 외교가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종전선언 합창과 가짜 평화로 규정한 일배식 인식이 충격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고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특별전 관람에 이어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메시지까지 꺼내든 건 또다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 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각 부처 모든 예산 산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지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피해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26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다수가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였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발족된 지 한 달째. 특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 인정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회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마련된 여러 지원 혜택들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모두 3,600여 명. 지자체 조사를 마친 268명 가운데 265명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70% 이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 피해자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피해자분들께서 많이 지정이 되셨고요. 그 밖에는 부산, 강원, 경남에서도 피해자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위원회가 늦지 않도록 그 위원회 의결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사고자 할 경우 경공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리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을 경우 LH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은 법원에, 매입임대 신청은 LH에, 경공매 대행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살 임모 씨는 어제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구가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시민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동료들과 함께 아침부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된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임 씨는 술을 많이 마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음주운전 관련 피해 사고가 다시 늘어나자 경찰과 검찰이 다음 달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에 나섭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3차례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까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배승아 양.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청담동에서 9살 이모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움츠렸던 것처럼 보였던 음주운전은 일상 회복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사고 건수는 모두 13만여 건과 15,000여 건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피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은 다음 달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경우 중형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수 겸 배우 이루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우 초동 단계부터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는 방조 범죄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범죄. 경찰과 검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장차관 인사를 단행합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국회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중폭 정도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방점이 어디에 찍힐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국정 1년 차에는 윤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 2년 차부터는 그 동력을 확보하고 밀어붙이는 작업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 1년 차에 3대 개혁을 말씀하시면서 뭐 노동, 연금, 교육 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청사진들이 좀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손에 잡힐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차관 개각이 된다 그러면 이 동력을 확보해서 정말 손에 잡히는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를 아마 보여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의 주도권을 지는 것도 굉장히 큰 방향이라고 저는 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청문회장도 어떤 정쟁의 항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으로서도 이 청문회에 자신감이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에서의 청문회를 기억해 보시면 다들 느끼실 겁니다.
대개는 민주당이 강한 야당 내지는 야당을 잘하는 정당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청문회에서 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청문회의 모습은 거의 사실은 희화화되는 모습들만 국민들이 기억하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더 부각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저런 무딘 송곳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인사들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총선의 주도권을 청문회장에서 쥔다. 저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인다. 예. 먼저 말씀하신 국정 동력 확보.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제 부처 차관으로 몇 분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것도 국정 동력 확보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 대통령의 의중 내지는 대통령이 끌고자 하는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일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각 구성원들 역시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은 공무원들로서의 신분,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또 신분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은 그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에서 대통령 훨씬 더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그다음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인사들이 일부 국무위원으로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대통령과 내각이 혼연일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약속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한 게 있었죠. 책임장관제.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중심의 시스템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줘서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요. 지난 1년을 보면 책임장관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장관들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 용산에 하명을 받아서 부처를 그냥 운영하는 정도 수준이다.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헛기침 한번 하면 바짝 엎드려서 그 정책을 바꿔버리는 그런 장관들로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누구도 장관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각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 구인난에 처했어요. 예. 그래서 상계 부처를 바꾸는데 뭐 이제 통일부 장관은 지금 이제 국회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뭐 이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이 세 개 부처 장관급인데 이 자체도 솔직히 마땅치 않아요. 또 권익위원장 자체는 알려진 바로는 검사 출신, 중수부장.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은 지금 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개각을 하려고 해도 장관을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 이미 용산에 하명받는 장관 안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차관을 10개 부처 이상을 바꾸는데 그러면 장관 자체는 허울뿐인 장관인 것이고 결국에는 실세 차관들이 각 부처를 운영한다. 이게 어떤 국정 운영의 정상적인 운영 방식일까요? 아무리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부처는 위계가 있는 겁니다. 장관이 결정하고 차관이 각 부처별로 자기가 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차관이 대통령과 소통을 해서 장관을 흔든다?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차관들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뭐 비서실에서 간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다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또 그러면 검사 출신들이 부처의 차관으로 가서 이 국정을 흔든다라는 점에서는 다양한 소통 방식, 다양성도 사라지고 책임장관도 사라지고 용산 내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전제군주식 국정 운영으로 계속 가겠다는 뜻에서 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좀 아쉬움이 크고 우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차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네, 뭐 말씀하신 내용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차관 중심 이거는 아닌 거고요. 사실 이게 원래 모든 뭐 역대 정부에서 다 있었던 일이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오히려 장차관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부처는 공무원의 논리로 계속 돌아가게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국정 운영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처청에서 제대로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교착 상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 차관에서 대통령과 의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공무원 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또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바랬던 문제였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서 이런 내각 개각들을 좀 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화는 사실 뭐 이번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있었던 건데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청문회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윤리적 검증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신상털이식 내지는 그 사람의 모든 발언들까지 다 가지고 와서 가족까지 망신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청문회가 과도화되고 정쟁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이력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관련돼서도 법과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좋은 인재들이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사실 오늘 내일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되고 그에 걸맞는 인사들이 아마 저는 개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 조금만 보태면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장관에 뭐 이렇게 좀 꺼려하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각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본 결과 대통령실이 각 부처의 장관들의 의견을 전혀 그냥 듣지 않아요. 그 단적인 예로 예전에 69시간 노동부에서 발표했을 때 대통령이 이미 그거를 대선 후보 공약으로 냈던 부분들을 노동부 장관이 얘기했더니 또 이런저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노동부 장관이 또 입장을 바꾸잖아요. 그다음에 만 5세 입학, 교육부 장관 경질됐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장관들이 맥을 못 추고 본인들의 자율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호울뿐인 장관을 누가 하려고 하느냐라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방통위원장 지명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지금 지명 발표는 임명 시기가 관건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내일 같이 임명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가 지금 보니까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녀 임기가 7월 말까지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럼 차관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임명하겠다는 이런 수순일까요? 아마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 근데 뭐 임명 자체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 보도사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가 아마 내정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은 결국 이제 지명까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난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학폭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고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들이 결코 간단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정서라든지 어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송국 검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야당이 검증하기 이전에 국민들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특보가 실제로 뭐 방송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KBS 그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문제라든지 여기에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논란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국민들께 뚜렷하게 해명이 되지 않거나 뭔가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실에도 임명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검증이 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인사 대상자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분위기를 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미 이제 한번 유예가 됐다라는 것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러면 임명이 될 것이지만 지금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관 그 특보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여론이 너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뭐 그 해석도 맞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동관 특보가 내정되었고 임명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굳혀진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정순신 사태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그 학교 폭력 문제를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또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의혹의 자료를 요청 안 했다 이런 보도도 또 함께 나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학폭 논란 부분, 학폭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자료 요청조차도 안 했다는 건
이거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구두질의는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두질의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방통위원장 자리는요 장관급으로서 그래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방송 장악, 언론, 특히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인사검증이라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지나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밀하게 자료 검증들을 내부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선보일 때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학폭 은폐뿐만 아니라 언론 장악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그걸 가지고 KBS 인사 개입, 성향 분석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 문건들이 국정원 문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력들을 가진 사람을 예전에 그런 잘못을 그러면 과오를 싣고 새롭게 태어날 겁니까? 이미 그런 잘못과 과오가 있는 분은 또 이 자리를 오면은 그 같은 과오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배척시키는 겁니다. 그게 인사 검증의 주 요인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도 반대하고 다수의 언론 진영에서도 좀 우려를 표하는데 왜 이걸 밀어붙일까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수준을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개각이 발표가 되면 곧 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하게 되겠죠. 7월 임시국회 벌써 전운이 감도는데요. 만약 이동관 특보가 임명이 된다면 최대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대통령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직권남용과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대통령과 신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동관 특보는 적어도 차선 정도는 된다. 몇 가지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이 되는, 해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는 충분히 극복되고 해명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야당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야당에서 거의 송곳 검증을 벼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선전포고까지는 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야당 입장에서야 모든 그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이제 시작하게 되고 청문회장에서 더 격론을 벌이게 네. 되는 거니까 응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에서도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 자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학폭이 있었다와 후에 사과가 이루어졌다라는 조금 것은 다른 맥락인데 예를 들면 사과가 있었다고 해서 학폭 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해명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래서 학폭이 있었던 거야?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던 건가? 그 이후의 맥락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예를 들면 사과가 이루어졌던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명쾌하게 듣고 싶다라는 것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야당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지만 아마 이렇게 지금 유예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대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 충분히 비판은 하지만은 준비를 좀 해서 국민들께서 좀 명쾌하게 아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내일 같이 발표가 안 되고 한 달 정도 좀 미뤄진 이후에 방통위원장 지명이 된다고 하면은 대상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가능성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국민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정을 고집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학교폭력의 은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명확하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태도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사과를 하려면 분명히 사과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걸 어물쩡 거짓 해명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 이동관 특보는요. 언론이라는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미 오염된 분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다는 곳곳에 갖가지 의혹과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될 방통위원장이 이미 오염된 분인데 그 오염된 사람을 왜 굳이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첫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실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유의한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예. 자, 앞서 그 장관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 이게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요.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를 별도로 구분해서 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야당 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여야 공이 다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도 신상털이식으로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인재들이 장관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하다 보게 되면 사실 정치권의 기준과는 좀 다른 루트를 걸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뭐 투명도라든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걸어온 행적 같은 것들의 기준이 정치권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업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권에 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문회에 대응이 가능한 커리어를 밟아온 사람들만 장관으로 나서게 되는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정부 인사로 구성돼서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기 어려운 문제점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돼버리면 국가의 미래에도 그다음에 현 정부를 운영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단연히 여야 공이 있는 것이고 야당 쪽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이거 좀 구분해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좀 역량을 검증하고 윤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비공개로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넉넉히 둬서 따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여야 막론하고 좀 나왔었거든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후보자를 두고 그 후보자의 도덕성,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자질 그분만 보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가 변질이 됐어요. 영화를 보면 가장 안 좋은 악당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근데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 그 후보자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 도덕적으로 신상털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꼭 어느 순간부터 자식, 부인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역량이 좋더라도 가족들을 털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역량으로 국가의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늘 염려하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요.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로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좋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을 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해철 의원께서 좋은 법안을 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요. 이 이후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와서요. 지금 총선이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9개월여 남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만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첫 외부 일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 뉴욕 참배였습니다. 이거 뭐 예상됐던 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냥 뭐 통상적으로 들어오면 현충원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를 안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정기 은퇴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오셔서 현충원 참여하면서 본인이 가장 존경했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너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평산도 갈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갈 것이고 뭐 정치적인 일정을 통상적으로 소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온 부분들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일정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낙연 너무 전 예상된 일정인데 그렇죠. 이미 해석만 많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가 정치를 하는 저 정도의 중량급 정치인이 1년을 외국에 있다 돌아오면 다 저런 일정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솔직히 정치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는 통상적인 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네.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날리느냐. 첫 메시지를 예. 제가 봐서는 대정부 투쟁 메시지가 첫 일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을 먼저 만났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왜 안 만나냐. 네. 이런 설들은요. 아무 의미 없는 좀 비생산적인 이야기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다니느냐 이걸 주목하기보다는 첫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기다려야죠. 이걸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만날까 이 부분도 국민들은 관심입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봉화마을, 평산마을까지는 일정이 잡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이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만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온 매무새부터 뭐 걸음걸이, 그다음에 네. 어딜 가는지가 하나하나 다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게다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지사도 하셨고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5번을 하셨고 굉장히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분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간다, 어떻게 이야기한다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지를 누구보다 잘하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하셨을 때의 그 대정부 질의나 이런 데서 하신 걸 보면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국민들께서. 그 메시지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정책 감도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보 자체가 이재명 대표랑 조금 결이 다른다는 모습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거고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육성으로 나온 메시지들도 공항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제가 좀 이상했던 것은 대개 이제 야당 지도자급에서 나오는 비판들 가운데서는 여당에게 뼈아픈 비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여당이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정부가 잘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공항에서 했던 얘기들은 여당에게 뼈아프기보다는 야당에게 좀 더 뼈아픈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뭐 이런 실정들이 있고 여기에 내 책임이 있다. 그 내 책임이라는 것이 뭔지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야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네. 본인의 정책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책임자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그냥 저는 의미를 두지 않고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저는 굉장히 깊은 의미 하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정부 투쟁 메시지가 먼저 나올지 아니면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먼저 나올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귀국 때 공항에 함께 갔었던 신경민 전 의원이 어제 출연했는데 공항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멀리서도 많이 오셨기 네.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꽤 유력한 후보로서 뭐 뛰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정치적인 팬덤도 있는 분이고요. 또 나름대로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지자를 두텁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한 뭐 200~300명 나올 줄 알았다 한 1000명 정도 뭐 그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현장에서도 좀 목소리 톤도 높아진 부분도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격앙이 되겠죠. 예. 이거 많이 나왔는데 하면서 좀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와 저는 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던 건 현 민주당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라는 말로 그 일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못다한 정치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본인이었다면은 내가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돼서 이런 꼴을 안 당하겠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리도 지내셨고 말씀한 대로 뭐 광역단체장도 하셨고 오선 의원 했어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네. 내가 대통령이 안 돼서 이 나라가 힘들어졌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졌지만 이재명 대표 후보가 됐는데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도왔으면
0.73이라는 이걸 줄이지 않았을까? 본인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예.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못 도왔다라는 어떤 책임감의 발로를 이해한 것이지 본인이 후보가 안 돼서 이 나라가 힘들어졌다. 이거는 너무나 나간 해석이다. 예. 1차원적인 해석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와 맞물려서 친명계 의원들은 좀 통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첫 번째, 함께 검찰 정권에 맞서자.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함께 저지하자. 세 번째, 당의 혁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합의를 해주시면은 통합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분열과 갈등에 지친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우고 또 그래서 당이 다시 제집권 기반을 만들 그런 혁신을 함께 할 때거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이렇게 주문하는 목소리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그렇게 서두른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직 당대표셨다가 한참 동안 이제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언론에서 집중도 많이 사라졌고 과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소위 말하는 어대낙이라는 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패하고 사실상 그 뭐 유학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뭐 유학 가실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다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그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네. 정치권 중심에 서셨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시게 된 계기가 어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국민적 열망 이런 거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사작용 이런 것들로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어차피 이낙연 대표가 정치를 계속 하실 거라 그러면 지금의 또다시 찾아온 언론 허니문 기간을 놓치고 싶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손을 맞잡고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사실은 틀에 박힌 대답을 국민들께 일찍 보여주고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일찍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검찰 정권에 맞서자,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함께 저지하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당의 혁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이 두 분이 같은 방향으로 통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뭐 결국엔 그렇게 되겠죠. 결국엔 그렇게 뭐 될 다른 거다.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결국엔 그렇게 될 건데 안민석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왜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만나지 않느냐 얘기를 하세요. 급하세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현충원 일정과 전직 대통령 모욕들을 참배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다른 말대로 현충원 안 가고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면 그게 또 좋은 모습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에 맞서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대항하자. 그다음에 당의 혁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좀 뭉쳐서 통합하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이미 할 생각을 가지고 귀국해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급하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기다려봐라. 당의 혁신까지 다 같이 할 건데 좀 기다려야 된다. 당연하죠. 당의 혁신이란 그렇습니다. 모든 정당 정치라는 건 혁신은 하나의 목소리로 가는데 하나의 목소리로 가기 전까지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이게 화합이고 혁신이고 통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그 목소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들이 혁신이 되겠죠. 그게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빛나는 혁신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염려하지 말고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어떤 방향으로 다가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좀 저는 좀 말씀 좀 기다리는 드리겠습니다. 여유를 가져보자.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관계자들과 만난 그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로 170석을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죠. 근데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함으로써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그때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고요.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나올 것이고 검사 공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석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죠. 네. 그리고 그 비슷하게 말씀하셨다가 탄핵 소추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예. 전 대통령도 예. 있죠. 그럼 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170석 정도 얻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야 그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고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희망사항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을 뭐 정당 관계자나 아니면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170석을 해야 되니까 그에 맞는 움직임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170석 정도가 돼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까지 가는 건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께서 정치적 중립을 엄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까지 꺼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저희 뭐 4.7 재보궐선거 있을 때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덕도 신공항을 굳이 찾으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 그냥 필요해서 그냥 간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랑 좀 배치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 좀 과도한 글쎄요 뭐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뭐 현직 대통령의 말 그리고 어디를 찾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이번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법 위반 소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대통령은 아주 이 정치 특히나 이제 총선 개입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오해할 발언을 하시죠? 170석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아주 좀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해도 이해가 돼요. 근데 딱 찍어서 170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법 위반 여지는 따져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뭐 과거에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예까지 들어가는 것들은 뭐 국민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요즘에 뭐 자신감이 붙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경솔해 보여요. 뭐냐면 국민들은요 170석, 180석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의석이잖아요. 뭐냐면 이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과 오만하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오만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국정 운영의 그 집권 여당의 가장 위에 있는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뭐 공석이든 사석이든 간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지금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70석을 달라고? 되게 오만한데? 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하셨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도 크고요. 앞으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뭐 발언들을 좀 직설적으로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는 앞으로 총선에서의 뭐 잘 될 것도 안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아껴야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뭐 170석을 확보하든 과반을 확보하든 이게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전략적 허용이라는 말이 좀 등장하면서 뭐 한동훈, 안철수, 원희룡, 뭐 나경원, 윤희숙 이런 인물들과 함께 또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까지 껴안아야 된다 이런 그 전망들도 나오는데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최대한 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총선에서 싸워야 하는 상대는 우리 뭐 국민의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결국 정부 여당, 그러니까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여당으로서의 강함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뭐 내홍도 분명히 있었고 그 가운데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총선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저는 하나로 다 뭉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신 뭐 윤희숙 의원부터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전 대표까지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과거의 다양성으로서 목소리를 냈었던 그리고 다양성으로서 힘을 얻었던 보수 정당의 면모를 이번 보여준다 그러면 설령 검사 공천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검사가 지역에서의 인기가 좋고 실제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스펙트럼의 사람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같이 공천되는 방식으로 넓게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유승민, 이준석 전 의원, 전 대표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네. 자, 어떤 보도도 있었냐면요. 한 여권 관계자 발인데 한동훈 장관이 내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건 굉장히 한가한 소리다. 그러면서 지금 마포을 공천도 적극 검토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마포을이면 정청래 의원 지역구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한동훈 장관은 여기저기 자객으로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지금 보면은 법무부 장관도요. 야당 자객입니다.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민주당만 계속해서 지박을 공격하시고 야당 대표만 공격하는 말하자면 자객 장관 하고 계시는데 또 자객 공천까지 거론되는 거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출마를 해서 자격 공천을 했는데 실패를 해요. 암살에 실패를 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 뭐 위험을 말하자면 다 안고 나서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는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미 장관이 처음에 임명되면서부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임명이 되셨고 활동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출마를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안 나온다고 할 거예요. 저는 이번 내각에서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추대하듯이 스타 장관을 만들듯이 나와주십시오. 꽃가마를 태워서 출마를 시키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게 불행의 시작일지 행복의 시작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각에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좀 짧게 여쭈면 마포을 그 전략적으로 어떻습니까? 글쎄요, 마포을이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 전략 공천,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과 맞붙어서는 전 한동훈 장관이 얼마든지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연고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연고가 있으면서도 지역 호소력이 있고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를 더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청래 의원 하나 잡자고 한동훈 장관이 마포을로 가는 거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권에서 지금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뭐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까지 양당 합류 가능성 뭐 인터뷰에선 다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3당 만드는 움직임도 좀 일고 있고요. 정치권이 좀 앞으로 어떻게 그 인재 영입에 있어서 흘러갈까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갈 수 있고 민주당도 갈 수 있고 3당도 갈 수 있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정치하는 게 맞는가. 뭔가 본인의 가치와 철학이 뚜렷해야만 그게 정치인으로서. 여당도 틀릴 수 있고 야당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둘 다 이제 비판하는데 뭐든지 이기는 팀에 가겠다. 나를 대우해 주는 곳에 가겠다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가치 철학보다는 나에게 이득이 가는 곳에 가겠다. 저는 그렇게 좀 박하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박하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그 본인께서 이제 정당을 만드셨고 그 제3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창당을 했었을 때 가치를 얼마큼 잘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남아 있는 21대 국회 임기 동안 그것을 얼마큼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9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야 움직임 그리고 제3지대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해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남해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 내륙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모레까지 남부지방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험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와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하천과 농로에서 급류 휩쓸림과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 토사 유출, 맨홀 추락, 축대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미리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와 관련해 일주일 사이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20건은 대형 학원과 수능 출제위원 간의 유착 등 이권 카르텔 관련 의혹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포함됐다고 밝혀서 심각성을 예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일주일여 만에 100건이 넘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20건은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권 카르텔 관련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비밀 서약을 깨고 사교육에 진출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법 사항이나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 이런 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제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합 행위라든지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넘어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당국은 킬러 문항 유형 공개 이후 계속되는 기준에 대한 논란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아이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만든 괴물 문항으로 지칭하면서 다만 킬러 문항을 제거하되 수능을 5달 앞두고 큰 혼란은 막아야 하는 만큼 정말 확실한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너무 괴물 같은 문제는 좀 제거하자는 겁니다. 확실한 문제를 제거하고 우리 평가의 본질,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질에 좀 충실하게.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을 해결해도 입시와 관련한 본질적인 불안감은 남는데 이는 결국 공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 9월 모의고사 이후 학원 입시 설명회로 달려가는 일이 줄도록 정답률 등 데이터를 공개하고 EBS나 공공영역을 통해 대입 컨설팅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UAE 본사 등의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학원과 부당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고 이권 결탁이 의심된다면 경찰 수사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2차 전체 회의 결과 피해 사실 조사를 끝낸 268건 가운데 265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피해 사례로 인정된 265건 가운데 195건, 전체 73.5%는 인천 건축안과 관련된 피해자로 조사됐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오산 도심에서 대낮 만취 상태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야근 뒤에 낮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남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유족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직후 경기도 오산시 시장 부근.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엔 7명의 시민들이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달아났던 25살 임모 씨는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남성 등 2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수죄 이의가 있으면 혈액 테스트 요구할 수 있어요, 경찰관한테.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된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훨씬 넘기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술을 많이 마셔 사고 당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라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시장 골목이고 일반 차량이 서행하는 거라 크게 사고 날 거는 없는데 그런 대형 사고는 제가 여기 장사하면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숨진 70대 여성 피해자 유족들은 늘 다니던 시장에서 참변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처벌 엄청 세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고가 다음에 안 일어나게.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안 지고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사고자 나가고. 경찰은 운전자 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곡된 역사인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면서 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하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고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이 일베와 다를 바 없어 충격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자유총연맹을 찾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종전선언 합창, 가짜 평화 주장으로 맹비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말폭탄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만큼이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대결과 반목에서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인 출신 러시아인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몽골과 러시아의 위장 회사를 세운 뒤 북한의 교역을 중개하거나 외화 송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현중 기자입니다. 최청구는 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되자 러시아로 도피해 국적을 얻은 뒤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해온 인물입니다. 정부가 최 씨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한국계 외국인이 제재 리스트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몽골의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세운 뒤 콩기름과 밀가루 등 최소 100억 원의 대북 무역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회사를 통해 주 폴란드 북한 대사관에 거액의 외화 송금을 시도했는데 은행 측이 수신자가 북한임을 알고 차단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의 무역회사 엡실론을 설립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와 개인과의 합작을 금지하고 있어 서 씨와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최 씨 외에도 공동 투자자 서 씨와 위장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청건과 북한인 조력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고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최 씨가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최 씨에 대한 국내 금융망 접근 차단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9번째이고 전체 제재 대상은 개인이 45명, 기관이 47곳으로 늘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규모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핵잠수함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으로 일명 부머로 불리며 미 해군 최강 전력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최대 규모의 전략 핵잠수함을 파견하는 데는 지난 수년간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덜컹거리게 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통화수화부를 체결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통화수화부가 재개되면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일 두 나라가 통화수화부 협정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하는 달러 베이스 방식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중국 상하이에서 최신 5G 통신 기술을 총망라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10주년 행사로 야심차게 재개됐지만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유가 뭘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화물선이 싣고 온 컨테이너 박스가 무인 화물차로 옮겨집니다. 모든 작업은 10km 밖에 떨어진 원격 조정실에서 이루어집니다. 5G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중국 텐진의 지능형 항만입니다. Today, ports are going through a process of automation driven by the latest technologies like AI and 5G. 이런 최신 5G 기술을 총망라한 박람회 MWC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도시봉쇄의 여파로 취소된 뒤 2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입니다. 참가 업체들은 5G를 넘어 6G 시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以 5G、5.5G、AI 云为代表的信息技术的发展也正在扬帆起航，劈波向前。 MWC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 주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해온 연례 행사입니다. 2012년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상하이에서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 글로벌 기업 550곳이 참여할 정도로 커졌지만 일상 회복 이후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방 기업 중엔 미국의 반도체 업체 퀄컴 정도가 이름을 올렸는데 그나마도 전 시장을 따로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따라 미래 산업인 민간 통신 기술 분야의 지형도까지 둘로 나뉜 모양새입니다. 在西方有些人在炒作所谓的降依赖去风险，就是一个伪命题。 팬데믹 기간 두 차례 취소된 탓에 올해 10회째를 맞는 MWC 상하이.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분리 대응하면서 자산 몰수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반란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에게 지난 1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며 용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Надеюсь, что в ходе этих работ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украл, или, скажем так, украл поменьше. Но, безусловно, мы будем, конечно, с этим совсем разбираться. 이를 두고 푸틴이 부패 혐의로 프리고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번 무장 반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중적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지도부와 관료들 부패를 비판해 자신의 주가를 높였습니다. Шойгу! Герасимов! Где боеприпасы?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одно из подраздел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бежало с одного из наших флангов. Бросив позиции, сбежали все и оголили фронт шириной почти 2 километра и глубиной. 푸틴 대통령은 이런 프리고진을 부패 등의 죄목으로 고발해 대중적 지지를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전쟁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크렘린궁의 프리고진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에겐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도록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프리고진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159km 릴레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면 속에 구속 기소됐던 현장 책임자들은 대부분 보석으로 풀려나고 또 윗선 수사는 제자리인 상태인데요. 오늘 행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합류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보라색 조끼를 입은 유가족들이 오늘도 시간에 맞춰 서울 도심 아스팔트 도로 위를 걷습니다. 희생자 숫자를 의미하는 총 159km 릴레이 행진 시위. 서울광장부터 여의도 국회까지 9km 남짓한 거리를 지난 8일부터 15일째 행진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왜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사망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진실을 찾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보라색 행진 대열 사이로 낯익은 노란색 깃발도 함께 나부낍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30여 명도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에 처음으로 동행했습니다. 159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켰음에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유가족을 모욕하고 탄압하는 등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와 조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반년 가까이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는 특별법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 가운데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참사 책임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도로 위보다 자식이 떠나야 했던 이유를 사회에 되묻는 길은 남은 가족들에겐 여전히 가혹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달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에 이어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돼 폐암을 앓게 된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한 결과 3명 중 1명꼴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며 현장에서 산업안전 보건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항상 애들이 맛있다고 음식 맛있다고 잘 고맙다고 막 애기들도 그랬거든요.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일만 하다가 이렇게 병이 걸리고 그러는데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준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학교 급식을 지켜온 우리에게 폐암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 정부는 학교 급식 폐암 산재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동안 방관하고 있었고 결국
학교 급식실에 일할 노동자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마다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대부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출을 줄이다 보니 대부업 문턱마저 못 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 연체율이 반년 만에 껑충 뛰었습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못 갚는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7.3%로 상반기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은 10%를 넘겼습니다.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고 빚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지자 대부업체들이 담보대출 비율을 늘려왔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오히려 연체율이 오른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금리 속에 자금 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막혀 대출 마진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대부업 신규 대출 규모가 크게 쪼그라든 데 이어 업계 1위 러시앤캐시가 계획보다 앞당겨 연말에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업체들이 영업적인 부분에서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는 상황이니까 연체율 상승에 따라서 이제 심사는 더 까다롭게 될 수밖에 없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부업 문턱마저 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로 대부업 대출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용자 수는 7% 넘게 줄었습니다. 저신용자들의 대출 창구가 하나둘씩 닫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내몰려 불법 사금융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이 점차 늘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 이용자 수 및 신용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저신용층의 대부업 이용 소외가 우려되므로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올라갈수록 불법 채권 추심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햇살론 신청을 대행한 뒤에 수수료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면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컴퓨터가 가득한 사무실. 조금 전까지 업무를 본 듯 모니터엔 대출 전산망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불법 대출 중개업자들이 전화를 돌리며 피해자를 물색하던 곳입니다. 일당은 먼저 불법 개인정보 업체에서 사들인 연락처로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고선 대출을 받아줄 테니 대출금의 10%에서 최대 50%를 수수료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1,500여 명 앞으로 24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9억 7천여만 원을 수수료로 떼었습니다. 햇살론 대출은 중개업체 없이도 가능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대가를 받는 것도 불법인데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사기라고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어쨌든 간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사기라고는 인식을 못했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아 아예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햇살론 광고 문자를 뿌리려면 가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쓸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번호 하나당 25만 원씩 주겠다고 깨웠습니다. 350여 명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7억 8천여만 원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겼고 개인정보는 실제로 대포 전화번호 1,500여 개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대포폰으로 사기를 벌여 발생한 피해 규모만 18억 9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7살 총책과 관리자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대출 보전 16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총책 A씨는 처음에 개설부터 본인의 직장 동료, 친구 사이였던 지인들로 시작을 했고요. 사무실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친분 관계가 있는 선후배들을 모집을 해서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경찰은 대출을 심사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앞두고 서해에서는 해상기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서해를 지킨 영웅 고 윤영아 소령과 황도현 중사의 이름을 딴 함정도 훈련에 참가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사상자 30여 명을 떠안은 북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퇴각했습니다. 해군 6영웅의 희생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제2연평해전입니다. 승전 21주년을 맞은 서해. 후배들이 선배 영웅들의 뜻을 이어받아 해상 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훈련에 투입된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등 함정 10대와 항공기 6척은 북한의 NLL 도발 상황을 가정해 전술 기동과 대잠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지기 위한 일제 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훈련에는 6영웅 중 2명인 고 윤영아 소령과 황도현 중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 윤영아함과 황도현함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승리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아함에 승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선배 전우들의 필승해군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훈련에 매진해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필승! 한상국함과 조천영함, 서우원함, 박동혁함 등 6영웅의 이름을 딴 다른 함정들도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공 신화도 함께 가르쳐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에 출연해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경제 성장과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 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30, 50 클럽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30, 50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이 개도국으로서는 최초로 들어간 거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자랑스러운 스토리들을 우리 차세대 동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긍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울산과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돼 49명이 구속됐습니다. 조폭이 낀 점조직을 통해서 현금이나 가상화폐로만 거래한지라 실제 마약 유통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길거리 후미진 곳에 마약을 던져주고 구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40분쯤 지나자 마약이 숨겨진 곳에 여성 3명이 나타나 마약을 챙깁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여성들로 필로폰을 구매한 겁니다. 이처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울산과 부산은 물론 수도권까지 마약을 유통하고 사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구속한 49명에다 이미 다른 마약 혐의로 수감된 6명까지 더해 모두 55명을 검거한 셈입니다.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판매해온 조직폭력배 등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55명을 검거하여 그중 49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압수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거나 교도소에서 만났고 연락책, 배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 조직에게 압수한 필로폰 양은 95g에 달합니다.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하지만 워낙 점조직으로 활동하다 보니 국내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NS로 연락한 뒤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거래해 단속을 피했고 샴푸를 넣는 통에 대량으로 담아 들어온 신종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이미 국내에 들어온 마약을 재유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범들이나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은 부산 쪽 선박을 통해 가지고 밀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서울 영등포 쪽에 조선족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아 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마약 유통 총책 40대 A씨를 추적하고 다른 투약 사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대로 수사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황의조나 법률 대리인을 불러 자세한 고소 취지나 피해 경위 등을 들을 방침입니다. 등산하러 간다며 천마산에 올랐던 40대 남성이 실종된 지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쯤 천마산 정상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40대 남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지인에게 천마산에 등산하러 간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고 다음 날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족 가능성 등을 열어둔 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에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컵라면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건 특히 자제해야 합니다. 이승호 기자입니다. 요즘 5,000원 안팎의 편의점 도시락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직장인과 1인 가구 식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개 편의점의 인기 도시락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많아 단백질 양이 한 끼 식사로 충분했고 미생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문제입니다. 모든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했고 최고 2.6배에 이르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나트륨이 가장 적은 제품도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5%에 이르렀습니다. 볶거나 튀긴 반찬이 많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10개 중 7개 제품의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었고 5개 제품이 콜레스테롤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 컵라면을 함께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였습니다. 컵라면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포화지방을 한 끼에 하루 기준치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컵라면 대신에 바나나와 우유처럼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곁들이는 게 좋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1학년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되고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완전 자율화됩니다. 교육부는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을 정비해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은 17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노한 10대들은 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불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교통단속 경찰이 운전자와 뭔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승용차가 출발합니다. 제지하던 경찰은 곧바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얼마 못 간 승용차는 도로 옆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17살 소년인 운전자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Il est rentré. Oh putain. Oh putain. Chaud. Ils ont tiré wesh. Il est mort wesh.
총을 발사한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이 치어 죽이겠다고 위협해 불가피하게 총을 쐈다고 밝혔지만 소년의 변호인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노한 10대 청소년들은 경찰서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최루탄으로 막아서는 경찰에 청소년들은 폭죽을 던지며 대응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버스 정류장이 부서지고 차량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제지에 불응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해 운전자 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명, 2021년에는 3명이 이런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사망자 대부분이 흑인이거나 아랍계였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 배우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홍보를 위해 방한해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과 함께 입국한 톰 크루즈는 공항을 찾은 팬들을 차례로 만나 대화를 나누며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팬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었고 한 여성 팬이 한국에 또 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손을 잡으며 물론 다시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팝 역사상 데뷔 후 최단 기간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중소들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지난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속사가 정산을 투명하지 않게 처리했고 일부 멤버가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남해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이에 따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강한 비와 함께 모레까지 호남과 제주도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 중서부와 경남 서부에도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고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4도, 제주 25도, 포항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일찍 시작되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7도, 광주 27도, 대구 30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고 내륙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